놈이 어찌 한 배에서 셋을 냈느냐. 필시 구미호가 둔갑해 이 집안 씨를 말리려는 것이다. 갓 태어난 새쌍둥이의 울음소리가 채 가시기도 전에 산실에 뛰어들어온 무당이 소리쳤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갓 해산한 산모의 머리에 소금을 퍼부었답니다. 사흘 밤낮 산통 끝에 얻은 새 아들이건만 그날 밤 산모와 아이들은 멍석에 말려 폐가에 버려졌습니다. 구미호라 낙인 찍혀 쫓겨난 이 여인은 어떻게 20년 뒤 조선 팔도를 호령하는 거상이 되어 돌아온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동과 반전이 가득한 옛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경상북도 대구 땅에 명문가 정씨 종갓집이 있었습니다. 대구 고을에서 이 정씨 종갓집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지요. 정대감이라 불리던 이 집의 가장은 통정대부 벼슬까지 지낸 어른이었으니 그 위엄이 대단했더랍니다. 그런데 정대감이 3년 전 어느 가을밤에 사랑채에서 글을 읽다가 갑작스레 쓰러지고 만 것이었어요. 풍질이었습니다.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혀 약방에서 의원을 불러왔으나 이미 몸 한쪽이 굳어버린 뒤였고 사흘을 앓다가 끝내 눈을 감았지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대문 앞에 늘어선 조문객의 행렬이 마을 어귀까지 이어졌으나 그 무엇도 아내 정씨 부인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답니다. 이때가 정씨 부인의 나이 52였지요. 마른 체구에 입이 얇아 말이 날카롭기로 소문난 분이었으나 남편 앞에서만큼은 고분고분한 아내였지요. 남편이 세상을 뜨고 나니 이 넓은 종갓집이 온통 적막하기만 했습니다. 밤이면 사랑채에서 글 읽던 남편의 기침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새벽이면 마당을 거닐던 남편의 발자국 소리가 귓가를 맴도는 듯 했으니 정씨 부인은 날마다 사당에 들어가 남편의 위패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그런 정씨 부인에게 어느 날 하인 하나가 소식을 전했지요. 대구 인근 팔공산 자락에 신통한 무당이 있는데 죽은 사람의 넋을 불러와 말을 전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씨 부인의 귀가 번쩍 뜨였지요. 남편 생전에는 무당이니 점쟁이니 하는 것을 엄히 금하셨건만 이제 그 입을 막을 사람이 없었으니 정씨 부인은 곧바로 하인을 보내 그 무당을 불러들였습니다. 팔공산에서 내려온 무당의 이름은 월양이라 했습니다. 나이 48배, 광대뼈가 높고 눈이 가늘며 입꼬리가 위로 올라가 있어 웃을 때조차 음흉한 기운이 감도는 여인이었지요. 평소에는 붉은 치마에 노란 저고리를 입고 허리에 방울과 부적을 찬 무복 차림이었으나 이날만큼은 점잖은 옥색 무명 치마 저고리에 집신을 신고 소박한 안악 행세를 하며 종갓집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월양이 안채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벌름거리더니 눈을 질끈 감고 한참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몸을 부르르 떨며 목소리를 바꾸었으니 마치 남자의 목소리 같았지요. 여보, 내가 왔소. 정씨 부인이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남편의 목소리를 흉내낸 것이었으나 3년을 그리워하던 정씨 부인의 귀에는 틀림없는 남편의 음성으로 들렸지요. 대감이신 겁니까? 정씨 부인이 두 손을 모으고 앞으로 다가가자 월양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이 집에 흉한 기운이 서려 있소. 내가 가고 난 뒤 이 집안을 지켜줄 사람이 있어야 하오. 그 말 한마디에 정씨 부인은 완전히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월양은 달마다 종갓집을 드나들었고 정씨 부인은 월양이 시키는 대로 굿비를 내고 부적을 붙이고 앵마기를 했으니 종갓집의 곳간에서 돈이 줄줄 새어나가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때부터였습니다. 한편 정씨 부인의 외아들 정시백은 그 무렵 21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이마가 넓고 눈이 선한 서생 풍모에 키가 훤칠했으나 어깨가 좁아 위엄이 부족해 보이는 한마디로 속이 여린 도련님이었지요. 부친을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탓에 효심은 깊었으나 어머니의 눈빛 하나에 할 말을 삼키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런 정시백이 어느 봄날 장터에 나갔다가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떡전 앞에서 쌀떡을 팔고 있던 20살 처자 윤채영이었지요. 둥근 얼굴에 눈매가 선하고 볼이 발그레하여 수수하나 정이 가는 인상이었으니 비단 옷 하나 걸치지 않은 삼배 치마 저고리에 댕기머리를 한 소박한 차림이었으나 정시백의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고운 여인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채영은 양인 출신 시골 선비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천자문을 배워 글을 읽을 줄 알았고 샘에 밝아 장터에서 누가 잔돈을 속이려 들어도 귀신같이 알아채는 영특한 처자였지요. 정시백은 그날부터 날마다 장터에 나갔습니다. 떡을 사 먹는다는 핑계로 채영의 떡전 앞에 서서 말을 걸었으니 처음에는 눈도 마주치지 않던 채영이 점차 미소를 짓게 되었고 여름이 올 무렵에는 두 사람 사이에 정이 싹트기 시작했더랍니다. 정시백이 어머니에게 혼인을 청하자 정씨 부인은 밥상을 뒤엎을 기세로 노했습니다. 양인년을 이 종갓집에 들이느니 차라리 내 어미를 먼저 죽여라. 시어머니의 반대는 극렬했습니다. 대대로 벼슬을 지낸 명문가의 양인 출신 며느리라니 조상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밤낮으로 아들을 쥐어뜯었지요. 하지만 평소에 어머니 앞에서 입도 못 벌리던 그 유약한 아들이 이것만큼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채영이가 아니면 저는 장가를 들지 않겠습니다. 한 달을 두고 모자가 대치했으니 아들은 밥을 먹지 않았고 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정씨 부인이 한 발 물러선 것은 월양의 한마디 때문이었지요. 마님, 돌아가신 대감께서 말씀하시옵니다. 아들이 원하는 대로 두라고 다만 나중에 더 좋은 인연을 넣어주면 그만이라 하시옵니다. 월양의 그 한마디가 무엇을 뜻하는지 정씨 부인은 알아들었습니다. 일단 아들 뜻대로 혼인을 시키되 나중에 첩을 들이면 그만이라는 뜻이었지요. 정씨 부인은 이를 악물고 혼인을 허락했으나 그 속에는 이미 며느리를 내치겠다는 칼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채영은 무명 치마 저고리에 쪽머리를 올리고 정씨 종갓집에 들어왔으니 고운 비단옷 하나 없는 소박한 새색시였지요. 시어머니는 혼례 내내 입을 다물고 있었고 하인들은 새 며느리의 옷차림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채영은 고개를 고추 세우고 큰 절을 올렸으니 비록 출신은 미천하나 등뼈만큼은 고든 여인이었습니다. 시집온 첫날부터 시어머니의 구박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펴야 했고 시어머니의 세수 물을 데우고 아침 문안을 올려야 했으며 장독대며 마당이며 24칸 기와집 구석구석을 쓸고 닦아야 했지요. 채영은 한마디 불평 없이 그 모든 것을 해냈으나 시어머니는 트집을 잡았습니다. 국이 짜다. 마당에 낙엽이 한 입 남아있더라. 걸음걸이가 산 것 같다. 날마다 쏟아지는 꾸지람에 채영은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밤이면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으나 아침이면 다시 부엌에 서서 불을 지폈지요. 남편 정시백은 아내가 고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어머니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은 밤이 깊어 어머니가 잠든 뒤에나 가능한 일이었지요. 혼인한 지 석 달이 지나자 월양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종갓집을 드나들 때마다 시어머니 귀에 독을 넣었지요. 마님, 며느리의 관상을 보니 이 집안의 복을 깎아먹는 상이옵니다. 빨리 다른 처자를 들이지 않으시면 큰 화가 닥칠 것이옵니다. 월양이 말하는 다른 처자가 바로 자기 딸 소옥이었으니 처음부터 딸을 종갓집 첩으로 밀어넣어 재산을 빼돌리려는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월양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뒤 유일하게 의지할 곳이 월양이었으니 월양이 하늘이라 하면 하늘이요, 땅이라 하면 땅인 셈이었지요. 혼인 1년 만에 채영이 아이를 가졌습니다. 정시백은 기뻐하며 아내에게 미역국을 끓여주었고 채영도 뱃속의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날마다 빌었지요. 하지만 석 달이 지나자 배가 심상치 않게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임산부와는 달리 배가 유난히 크고 둥글었으니 닷새가 다르게 커지는 배를 보고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저 배 좀 보게, 쌍둥이가 틀림없어. 쌍둥이가 아니라 셋이 들었을지도 몰라. 사람이 셋을 낳는 게 말이 되느냐? 혹시 병이 든 것 아닌가? 소문은 월양의 귀에도 들어갔고 월양은 이것이야말로 며느리를 내쫓을 절호의 기회라 여겼습니다. 월양은 시어머니를 찾아가 눈을 질끈 감고 온몸을 떨며 말했지요. 마님, 큰일이옵니다. 며느리의 뱃속에 사람의 기운이 아닌 것이 서려 있사옵니다. 구미호가 사람의 탈을 쓰고 이 집안에 들어온 것이옵니다. 정씨 부인은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며느리가 밉다 한들 구미호라니 그것은 지나친 말이라 여겼지요. 하지만 월양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님, 사람이 한 배에 셋을 품는 것은 짐승이나 하는 일이옵니다. 개가 한 배에 여러 마리를 낳고 돼지가 한 배에 10마리를 낳지 않사옵니까? 저것이 정령 사람의 태라 하시겠습니까? 그 말이 시어머니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밤마다 며느리의 불러오는 배를 볼 때마다 월양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으니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지요. 10달이 차 산달이 왔습니다. 어느 겨울밤 채영이 갑자기 배를 움켜잡고 신음하더니 이마에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지요. 급히 산파를 불렀으나 산파가 며느리의 배를 만져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이가 하나가 아닌 것 같사옵니다. 배가 너무 크고 단단하옵니다. 산통은 그날 밤부터 시작되어 이튿날 낮이 되어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채영은 이를 악물고 비명을 삼켰으나 아이는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고 이불은 땀으로 흠뻑 젖었으며 입술이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지요. 산파는 땀을 뻘뻘 흘리며 연신 뜨거운 물을 끓이고 수건을 갈았으나 첫째 아이조차 고개를 내밀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밤이 되자 채영의 목소리는 쉬어 더 이상 비명을 지를 수도 없었습니다. 입술 사이로 가느다란 신음만 새어나왔고 눈동자에 초점이 흐려졌으니 산파가 겁을 먹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마님, 산모가 위태롭사옵니다. 아이가 도무지 나오질 않사옵니다. 시어머니는 사당 앞에 엎드려 빌었으나 그 기도가 며느리를 위한 것인지 집안의 체면을 위한 것인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지요. 사흘째 되는 새벽 마침내 첫 번째 아이가 나왔습니다. 산파가 아이를 받아들자 힘찬 울음소리가 산실을 가득 채웠지요. 아드님이옵니다. 아들이라는 말에 문 밖에서 기다리던 정시백의 얼굴에 환한 빛이 어렸고 시어머니도 한 줌의 안도를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산파가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님, 또 나옵니다. 두 번째 아이가 미끄러져 나왔으니 이번에도 아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으나 아직은 놀라움 쪽이 더 컸지요. 쌍둥이라면 들어본 적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채영의 배에서 다시 한번 무언가가 밀려나왔습니다. 세 번째가 나옵니다. 세 번째 아이가 나오는 순간 산파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아이를 받아든 산파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세 번째도 아들이었습니다. 방 안에 새 아이의 울음소리가 뒤엉켜 귀가 찢어질 듯했고 피냄새와 땀냄새가 방 안가득 진동했지요. 그때였습니다. 산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월양이 뛰어들었습니다. 언제 왔는지 무복도 아닌 옥색 치마저고리 차림의 집신을 질질 끌며 들어온 월양은 피범벅이 된 산실을 둘러보더니 눈을 뒤집고 온몸을 떨기 시작했지요. 사람이 어찌 한 배에서 셋을 낳느냐. 저것은 구미호가 사람 탈을 쓰고 우리 집안의 씨를 말리려 든 것이니라. 월양의 비명 같은 고함에 시어머니가 산실로 달려왔습니다. 방바닥 가득 핏자국이 번져 있었고 그 가운데 새 아이가 울어대고 있었으며 채영은 정신을 잃어가는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마님, 보시옵소서. 짐승만이 한 번에 여러 새끼를 낳는 법이옵니다. 개가 그러하고 돼지가 그러하며 여우가 그러하지 않사옵니까? 해가 뜨기 전에 저것들을 내보내지 않으시면 정씨 가문이 멸무나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석 달 전부터 월양이 되풀이하던 그 말이 새아이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이 광경 앞에서 비로소 진실처럼 느껴졌던 것이지요.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달려가 소금 항아리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산실 안에 소금을 퍼붓기 시작했으니 피 묻은 이불 위에도 갓 태어난 아이들 위에도 정신을 잃어가는 채영의 얼굴 위에도 소금이 쏟아졌습니다. 이것은 며느리가 아니라 구미호가 들어온 것이야. 재앙이 닥치기 전에 당장 내보내라. 채영은 소금이 눈에 들어가 따가웠으나 손을 들어 닦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흐릿한 시야로 시어머니의 일그러진 얼굴을 바라보며 입술을 달싹였지요. 어머님, 아드님이 옵니다. 새 아들을 낳았사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월양이 옆에서 끊임없이 부추기고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하인들을 불러 소리쳤습니다. 집단을 가져와라. 저것들을 당장 이 집 밖으로 내보내라. 하인들이 마른 집단을 안고 산실로 들어왔습니다. 채영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새 아이를 끌어안았으나 하인들이 하나씩 아이를 빼내어 집단 위에 뉘었지요. 갓 태어난 아이들은 차가운 집에 닿자 더 크게 울어댔고 그 울음소리가 안채를 떠나갈 듯 울렸습니다. 나으리, 나으리. 채영이 목이 터져라 남편을 불렀습니다. 정시백은 뒷담장 뒤에 서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지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으나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그 무서운 눈빛이, 월양의 저주 같은 목소리가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채영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나으리, 제발 한 번만 이쪽을 보아주시옵소서. 정시백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차마 볼 수 없었던 것인지, 차마 볼 용기가 없었던 것인지, 그것은 알 수 없으나 그가 고개를 돌린 그 순간이 바로 이 부부의 인연이 끊어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인들이 채영을 집단에 싸고 새 아이를 각각 짚으로 감싸 들어 올렸습니다. 채영은 피범벅인 속적산 바람의 맨발이었으니 산후조리는커녕 피가 아직도 멈추지 않는 몸이었지요. 하인들이 뒷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나갔습니다. 찬바람이 산실까지 밀려들었고 채영은 집단 틈으로 종갓집의 처마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감나무 12그루 사이로 달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 달빛 아래에서 시집올 때 큰 절을 올렸던 것이 불과 1년 전이었지요. 하인들이 인근 폐가 앞에 집단을 내려놓고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채영은 차가운 땅 위에 쓰러진 채 새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살을 에었고 피가 집단 위로 스며들었으나 채영은 팔을 벌려 새 아이를 끌어모았지요. 아이들은 어미의 체온을 느끼자 울음을 조금 줄였으나 여전히 보챘습니다. 채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하고 너무 아파서 오히려 눈물이 마른 것이었지요. 채영은 검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살아남겠다. 반드시 살아남아서 이 아이들을 사람으로 키우겠다. 폐가에 무너진 지붕 사이로 찬바람이 휘몰아쳤고 새 아이의 울음소리가 겨울 산자락에 길고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밤이 얼마나 길었는지 채영은 평생을 두고도 잊지 못했습니다. 폐가라 해봐야 지붕 반쪽이 무너져 내린 허름한 토담집이었으니 벽 틈마다 바람이 칼처럼 들이쳤고 바닥은 얼음장 같았지요. 채영은 새 아이를 가슴팍에 끌어안은 제 집단 위에 웅크렸으나 몸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사흘간의 난산의 산후조리는커녕 소금 세례를 받고 내던져졌으니 살이 아닌 뼈가 떨리는 추위였지요. 아이들은 울다 지쳐 잠이 들었다가 배가 고프면 다시 울었고 채영은 속적삼을 열어 젖을 물렸으나 젖이 제대로 나올 리가 없었습니다. 자신도 이틀째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했으니 몸 안에 남은 것이라곤 끈기 하나뿐이었지요. 첫째가 젖을 빨다 울고 둘째가 울다 지쳐 잠들고 막내가 잠들었다 깨어 울면 채영은 다시 아이를 가슴에 붙였으니 그 밤은 울음과 침묵이 끝없이 되풀이되는 지옥 같은 밤이었습니다.
새벽이 오려면 아직 멀었건만 채영의 눈앞이 아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하더니 몸이 앞으로 기울었지요. 이대로 쓰러지면 아이들이 깔린다는 생각에 채영은 이를 악물고 벽에 등을 기대었으나 벽은 축축했고 등에 와닿는 차가움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막내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의 울음이라 목청은 가느다랬으나 그 울음소리가 채영의 흐려지던 정신을 번쩍 깨웠지요. 채영은 막내를 가슴에 꼭 안으며 되뇌었습니다. 죽으면 안 된다. 내가 죽으면 이 아이들도 죽는다. 채영은 벽을 붙잡고 간신히 몸을 세웠습니다. 폐가 구석에 먼지 쌓인 가마솥이 뒤집혀 있었고 그 옆에 깨진 독 하나가 있었지요. 채영은 기어가다시피 하여 독을 살펴보았으나 쌀은커녕 물 한 방울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바깥으로 나가 물이라도 찾아야 했으나 다리에 힘이 풀려 문지방을 넘을 수가 없었지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폐가에 무너진 지붕 사이로 흐릿한 빛이 스며들자 채영은 비로소 자신이 버려진 곳의 모습을 볼 수 있었지요. 대구 도성 밖 산자락, 인적이 드문 길가에 주저앉은 빈집이었습니다. 마당이라 부를 것도 없는 좁은 터에 자풀이 무성했고 담장은 반쯤 허물어져 있었으니 사람이 살다 버린 지 오래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채영은 아이들을 집단 위에 가지런히 뉘어놓고 맨발로 밖을 나섰습니다. 발바닥에 서리가 스며들어 감각이 없었으나 이를 악물고 걸었지요. 폐가 뒤편에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물이 반쯤 얼어 있었으나 가장자리에서 여린 물소리가 났으니 채영은 무릎을 꿇고 얼음을 손으로 깨뜨렸습니다. 손톱이 갈라지고 손가락에 피가 배었으나 멈추지 않았지요. 겨우 뚫린 구멍으로 한 웅큼 물을 떠서 입에 넣자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온몸이 바늘로 찔리는 듯 했으나 그 물 한 모금이 목숨줄이었습니다. 채영은 찢어진 속적삼자락을 뜯어 물에 적셨습니다. 그것을 돌돌 말아 아이들 입술에 갖다 대자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빨았지요. 물기를 머금은 천 조각을 빠는 새 아이의 모습에 채영은 비로소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폐가 앞 큰 길에서 수레바퀴 굴러가는 소리와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지요. 채영은 고개를 돌렸으나 일어설 기력이 없었습니다. 수레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폐가 앞에서 속도를 줄였습니다. 수레 위에는 남색 두루마기에 검은 갓을 쓴 장년의 사내가 앉아 있었으니 넓은 이마에 턱이 각지고 눈매가 깊어 범상치 않은 위엄이 서린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청나라와 비단, 약재, 인삼을 거래하는 대구의 거상 마흥석이었지요. 의주를 거쳐 청나라까지 다녀오는 석 달짜리 무역길을 마치고 대구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그날따라 길이 얼어붙어 수레가 느릿느릿 움직였던 것이 하늘의 뜻이었는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마흥석은 폐가 쪽에서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들리자 수레를 세우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길고양이인가 싶었으나 가만 귀를 기울이니 분명 아기 울음이었지요. 마흥석이 수레에서 내려 폐가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광경을 본 마흥석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집단 위에 갓난아기 셋이 뉘어져 울고 있었고 그 옆에 피 묻은 속적산 바람의 젊은 여인이 맨발로 쓰러져 있었으니 여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마흥석은 평생 장사를 하며 별별 험한 꼴을 다 보았으나 갓 해산한 산모가 갓난아기와 함께 폐가에 버려진 광경은 처음이었지요. 이런 천벌을 받을 대체 어떤 짐승이 갓 해산한 산모를 이렇게 내다버렸단 말이냐. 마흥석이 소리치며 수레꾼을 불렀습니다. 수레꾼이 달려와 채영의 맥을 짚어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요. 나으리 산모의 맥이 가늘어 위태롭사옵니다. 빨리 의원에게 보여야 할 듯하옵니다. 마흥석은 즉시 수레 위에 짐을 내리게 했습니다. 청나라에서 가져온 비단 보따리며 약재 상자며 인삼 개짝이며 하나씩 길가에 내려놓게 하고
그 자리에 집단을 깔고 채영과 새 아이를 조심스럽게 옮겨 실었지요. 마흥석이 자신의 두루마기를 벗어 채영과 아이들 위에 덮어주었으니 비단 무역을 하는 거상의 두루마기라 천이 두텁고 따스했습니다. 대구 읍내 약방으로 가거라. 최대한 빨리. 수레가 큰 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마흥석은 수레 위에서 채영의 얼굴을 살펴보았지요. 20살 남짓한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둥근 얼굴에 눈매가 선했으나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입술이 새파랗게 물들어 있었고 얼굴에는 소금 자국이 얼룩져 있었지요. 마흥석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소금이라니. 갓 해산한 산모에게 소금을 뿌린 것이란 말인가. 수레가 읍내에 들어서자 마흥석은 자신이 단골로 다니는 약방으로 채영을 데려갔습니다. 의원이 채영의 맥을 짚고 상태를 살피더니 한숨을 내쉬었지요. 산후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소이다. 하루만 더 늦었으면 손을 쓸 수 없었을 것이요. 의원이 지혈약을 다려 채영에게 먹이고 새 아이에게도 약을 먹였습니다. 마흥석은 곁에 앉아 밤새 채영의 상태를 살폈으니 이것은 장사꾼의 계산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도리였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채영이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인지 알 수 없어 두리번거렸으나 곁에 새 아이가 포대기에 쌓여 곤히 자고 있는 것을 보자비로조 정신이 돌아왔지요. 채영이 일어나려 하자 옆에 앉아있던 마흥석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직 몸을 움직이면 안 돼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소. 채영은 낯선 사내를 보고 움찔했으나 아이들이 깨끗한 포대기에 쌓여 따뜻한 온돌방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경계를 조금 풀었습니다. 소인을 살려주신 것이옵니까? 어찌된 사연이요? 갓 해산한 산모가 갓난아기와 폐가에 버려져 있었으니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것이오? 채영은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약방 안은 따뜻했으며 아이들은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지요. 그 평범한 온기가 채영의 마음을 풀어놓았는지 채영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구미호라 불렸다는 것, 시어머니가 무당에게 빠져 자신을 내쫓았다는 것, 남편은 고개를 돌렸다는 것, 그 모든 사연을 담담하게 풀어놓았으니 울지 않으려 애쓰는 목소리가 오히려 더 처연했지요. 마흥석은 채영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눈매가 깊은 사내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으나 주먹을 쥔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지요. 관아에 고발하시오. 갓 해산한 산모를 소금을 뿌려 내쫓다니 이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오. 채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인은 양인이옵니다. 시댁은 대대로 벼슬을 지낸 명문가이었고요. 관아에 가봐야 양인의 말을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증거도 없고 증인이 되어줄 사람도 없사옵니다. 마흥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채영의 말이 맞았지요. 이 세상은 아직 그런 세상이었으니까요. 채영은 닷새째 되는 날 몸을 일으켰습니다. 의원은 보름은 더 누워있으라 했으나 채영은 고개를 저었지요. 저는 누워만 있을 수 없사옵니다. 아이들 먹일 것을 마련해야 하옵니다. 마흥석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채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사흘 전까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여인이 벌써 일어나 아이들 먹일 궁리를 하는 것을 보며 이 여인에게는 보통 사람에게서 찾아보기 힘든 억척스러운 기운이 서려 있다는 것을 마흥석은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있소. 마흥석은 대구 읍내 장터 한쪽에 작은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장터 어귀에 있는 빈 좌판이었으니 크지 않았으나 지붕이 있어 비바람을 피할 수 있었고 뒤편에 작은 방 하나가 딸려 있어 아이들을 뉘어놓을 수 있었지요. 거기에 쌀 한 가마와 약재 한 보따리를 보내주었으니 마흥석의 도움은 목숨을 살린 것에 이어 살아갈 터전까지 마련해 준 셈이었습니다. 채영은 받은 쌀로 가장 먼저 한 일이 아이들에게 미음을 쑤어 먹인 것이었습니다. 쌀알을 곱게 갈아 물에 풀고 약한 불에 오래도록 끓여 맑은 미음을 만들었으니 손가락 끝으로 한 방울씩 아이들 입술에 떨어뜨리자 새 아이가 입을 오물거리며 받아먹었지요. 그 모습을 보며 채영은 비로소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았다. 우리가 살았구나. 채영은 보름이 지나자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친정에서 어머니에게 배운 떡과 연 만드는 솜씨가 있었으니 쌀을 불리고 시루에 찌고 콩고물을 묻혀 시루떡을 만들었지요. 처음에는 떡 10개를 만들어 좌판에 놓았으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장터에는 이미 떡 파는 가게가 여럿 있었고 채영의 좌판은 구석진 자리였으니 지나다니는 사람 자체가 드물었지요. 채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은 떡을 이고 장터 안쪽까지 걸어 들어갔습니다. 새 아이를 등에 하나 가슴에 하나 보자기에 하나 묶어 온몸에 매단 채로 한 손에 떡 쟁반을 들고 장터를 누볐으니 그 모습이 어찌나 처연하던지 지나가던 안악들이 발걸음을 멈추었지요. 세상에 아기를 셋이나 매달고 떡을 팔다니. 저 떡 좀 주시오. 얼마요? 동정에서 시작된 장사였으나 채영의 떡은 진짜로 맛이 있었습니다. 쌀을 오래 불려 찐 탓에 떡이 쫄깃했고 콩고물을 직접 볶아 고소했으며 무엇보다 정성이 한 알 한 알에 배어 있었지요. 한번 사 먹은 손님이 다시 찾아왔고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터 어귀에 새쌍둥이 업은 안악이 파는 떡이 기막히게 맛있다더라. 보름이 지나자 10개 만들던 떡이 30개가 되었고 한 달이 되자 50개를 만들어도 해가 지기 전에 다 팔렸습니다. 채영은 떡을 팔아번 돈으로 쌀을 사고 남은 돈으로 엿을 고아 팔았지요. 엿도 잘 팔렸습니다. 채영이 고아낸 엿은 색이 맑고 달기가 적당하여 아이들이 좋아했으니 새쌍둥이 안악의 엿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지요. 마흥석은 한 달에 한두 번씩 장터에 들러 채영의 장사를 살폈습니다. 처음에는 불쌍해서 도운 것이었으나 갈 때마다 채영이 달라져 있는 것을 보고 놀라움이 커졌지요. 처음 왔을 때는 좌판에 떡 10개가 전부였으나 한 달 뒤에는 떡과 엿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석 달 뒤에는 좌판 옆에 작은 화덕까지 놓아 그 자리에서 떡을 찌고 있었습니다. 채영은 한 손으로 아이를 업고 한 손으로 시루를 들어 올렸으니 그 팔뚝에는 양인 출신 선비의 딸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힘줄이 도드라져 있었지요. 마흥석이 감탄한 것은 떡 장사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채영이 쪼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적고 있기에 가까이 가보니 나무 조각에 수추로 글씨를 써서 장부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루에 떡 몇 개를 만들었고 쌀을 얼마나 썼으며 얼마를 벌었는지 빠짐없이 적어 놓았으니 비록 종이가 아닌 나무 조각이었고 먹이 아닌 수치였으나 그 장부의 내용은 어지간한 장사치보다 정확했습니다. 그를 아시오? 마흥석이 놀라 물었고 채영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친정 아버지가 선비이셨사옵니다. 천자문과 셈법을 가르쳐 주셨지요. 마흥석은 그날 돌아가는 길에 수레 위에서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갓 해산한 몸으로 폐가에 버려졌으면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고 살아남은 것도 모자라 석 달 만에 장사를 궤도에 올렸으며 장부까지 스스로 쓰는 여인이라니 마흥석은 장사를 하며 수많은 사람을 보아왔으나 이런 여인은 처음이었지요. 장사가 끝나면 채영은 좌판 뒤 작은 방에서 새 아이와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방이라 해봐야 한평 남짓한 공간이었으니 새 아이를 가운데 뉘어놓으면 채영이 겨우 옆으로 누울 자리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폐가에 비하면 천국이었습니다. 온돌은 없었으나 장터 화덕의 열기가 벽을 타고 스며들어 폐가보다는 따뜻했고 무엇보다 아이들 먹일 쌀이 있다는 것이 채영에게는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밤이면 채영은 새 아이에게 미음을 먹이고 아이들이 잠든 뒤에는 남은 쌀로 자신의 저녁을 지었지요. 밥이라 하기엔 물이 많았고 반찬이라 할 것도 없었으나 따뜻한 숭늉 한 그릇에 장터에서 얻어온 무조각 하나면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채영은 밥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장터 너머로 멀리 정씨 종갓집이 있는 쪽을 말이지요. 물론 여기서는 보이지 않았으나 채영의 눈에는 감나무 12그루와 기와집 24칸이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어느 밤 새 아이를 재우고 난 채영은 잠들지 않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종갓집에서의 1년이 떠올랐지요. 새벽부터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피던 일, 시어머니에게 매일 들었던 꾸지람, 그리고 남편이 밤이 되어서야 겨우 손을 잡아주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채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후회는 없다. 후회할 것은 저쪽이다. 채영은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며 눈을 감았지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남편이 고개를 돌리던 그 순간이 눈앞에 어른거렸고 그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짓눌리듯 아팠으니 그 아픔이 원망인지 그리움인지 채영 자신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세월은 돌고 돌아 어느덧 한 해가 지났습니다. 새 아이가 돌을 맞이했지요. 돌잔치라 할 것은 없었으나 채영은 장터에서 가장 좋은 쌀을 골라 흰 떡을 쪘습니다. 새 아이를 나란히 앉혀놓고 떡 한 조각씩을 손에 쥐어주자 첫째 정인이가 떡을 움켜쥐고 입에 넣었고 둘째 정이가 떡을 손으로 주물럭거리며 신기한 듯 바라보았으며 막내 정래는 떡을 들고 채영에게 내밀었지요. 채영은 막내가 내민 떡을 받아들고 웃었습니다. 처연한 웃음이었으나 동시에 자랑스러운 웃음이기도 했지요. 1년 전 겨울밤 폐가에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이 아이들이 이제 앉아서 떡을 먹고 있었으니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는 살아남았다. 구미호의 자식이 아니라 하늘이 살려낸 아이들이다. 채영이 새 아이의 머리를 하나씩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알아듣지 못했으나 어머니의 손길에 방긋방긋 웃었지요. 아이들이 돌을 넘긴 무렵 마흥석이 다시 장터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아들 마준혁을 데리고 왔지요. 준혁은 25살의 청년이었으니 아버지를 닮아 어깨가 넓고 키가 장대했으며 눈이 크고 인상이 부드러워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얼굴이었습니다. 갈색 두루마기에 검은 갓, 장터에 나설 때는 행전을 치고 가죽신을 신었으니 거상의 아들답게 옷감은 좋았으나 과하지 않은 차림이었지요. 마흥석이 채영의 좌판 앞에 서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여인이 내가 말했던 사람이다. 잘 보아라. 준혁은 채영이 떡을 찌며 동시에 아이 하나를 업고 다른 하나에게 미음을 먹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채영의 손은 거칠었고 얼굴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으며 삼배 치마 저고리는 군데군데 기워진 것이었지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아이를 바라보는 눈에 빛이 있었고 손님에게 떡을 건네는 손에 힘이 있었으며 장부를 적는 숫글씨에 의지가 있었습니다. 준혁은 아버지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알고 있었지요. 그날 밤 마흥석은 대구 읍내 자기 집에서 아들과 마주 앉아 말했습니다. 준혁아, 저 여인을 어찌 보느냐? 살아남은 사람의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죽을 고비를 넘기고도 꺾이지 않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마흥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자신과 같은 것을 보았구나 싶었지요. 마흥석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여인은 양인 출신이고 전 남편의 아이 셋을 데리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겠느냐. 하지만 내가 수십 년 장사를 해오며 깨달은 것이 하나 있으니 사람의 값어치는 집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에서 나오는 것이다. 내 뜻이 어떠하냐? 준혁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저 아이들의 아비가 되겠습니다. 마흥석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으니 그것은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는 아비의 미소였습니다. 다음 날 마흥석이 채영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혼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채영은 처음에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말이 없었지요. 소인은 쫓겨난 몸이옵니다. 전 남편의 아이 셋을 데리고 있는 몸이었고요. 그런 여인을 며느리로 맡겠다 하시니 대감의 은혜는 감사하오나 소인의 처지가 분에 넘치옵니다. 마흥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에 넘치는 것은 내 아들 쪽이요. 폐가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석 달 만에 장사를 일으키고 장부까지 스스로 쓰는 여인을 어디서 또 찾겠소? 채영은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무릎 위에서 잠들어 있는 새 아이를 내려다보았을 때 이 아이들에게 지붕 있는 집과 따뜻한 밥과 아버지라 부를 사람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가슴을 채웠지요.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대해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시겠습니까? 채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마흥석은 무릎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약속이 아니라 당연한 도리요. 채영은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으나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지요. 1년 동안 혼자서 새 아이를 키우며 앙담은 일을 비로소 풀 수 있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폐가에서 버려진 그날로부터 꼭 1년, 채영의 두 번째 삶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혼례는 소박했습니다. 마흥석이 거상이라 하여 금은보화를 늘어놓고 잔치를 벌인 것이 아니었으니 대구, 읍내, 마씨 본가의 안채에 조촐하게 상을 차리고 가까운 사람 몇만 불러 예를 올린 것이지요. 채영은 새로 지은 옥색 무명 치마 저고리에 쪽머리를 단정히 올린 차림이었고 준혁은 갈색 두루마기에 검은 갓을 갖추었으니 화려하지는 않았으나 두 사람의 눈빛이 단단했던 것만큼은 어떤 양반과 혼례에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채영이 큰 절을 올리자 마흥석이 부축하여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지요. 정씨 종갓집에서 큰 절을 올렸을 때는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리고 있었건만 이 집의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팔을 잡아 일으키며 빙긋이 웃어주었으니 채영은 그 웃음 하나에 가슴이 뜨거워져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울 것 없다. 오늘부터 이 집이 내 집이고 저 아이들의 집이니라. 마흥석의 그 한마디에 채영은 비로소 자신이 떠돌이가 아닌 어딘가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지요. 새 아이도 혼례 자리에 있었습니다. 두 돌을 갓 넘긴 아이들이 서로를 붙잡고 비틀비틀 걸어 다녔으니 첫째 정인이가 넘어져 울자 둘째 정이가 형을 일으켜 세웠고 막내 정래는 혼례상 위에 대추를 손에 쥐고 입에 넣으려다 준혁에게 들켜 방긋 웃었지요. 준혁은 정래를 번쩍 들어 올려 무릎에 앉히며 대추를 까서 입에 넣어 주었으니 그 모습을 본 채영의 눈가가 다시 젖어들었습니다. 마씨 본가는 정씨 종갓집처럼 24칸 기와집은 아니었으나 12칸의 반듯한 집에 안채와 사랑채, 곡간이 따로 있었고 마당에는 장독대가 줄지어 있었으며 대문 앞에는 수레 2대가 나란히 서 있었지요. 상인의 집답게 곡간에는 비단 보따리와 약재개짝이 가득했고 안채에는 전국에서 들어온 물건들의 장부가 쌓여 있었습니다. 채영이 안살림을 맡게 되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장부를 펼쳐본 것이었습니다. 장터에서 나무 조각에 수추로 장부를 쓰던 채영이었으니 제대로 된 붓과 먹과 종이가 있는 장부를 보자 눈이 빛났지요. 채영은 하룻밤을 꼬박 세워 그에 들어온 물건과 나간 물건, 남은 돈과 빠져나간 돈을 하나하나 대조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채영이 마흥석에게 장부를 펼쳐 보이며 말했지요. 아버님, 지난달 의주에서 들여온 비단 20필 중에 장부에는 18필만 적혀 있사옵니다. 2필이 빠져 있사옵니다. 마흥석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수십 년 장사를 해오며 장부 관리는 자신이 직접 했건만 하룻밤 만에 빠진 2필을 찾아낸 며느리를 보고 혀를 내둘렀지요. 허허, 내 눈에도 안 보이던 것을 하룻밤 만에 찾아내다니 자네 아버지가 셈법을 잘 가르쳤구먼. 채영은 수줍게 웃었으나 그 웃음 뒤에는 단단한 자신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떡을 팔며 동전 한 입까지 세던 버릇이 큰 상단의 장부에서도 빛을 발한 것이지요. 마흥석은 그날부터 안채의 장부 관리를 채영에게 맡겼습니다. 채영은 날마다 장부를 펼쳐놓고 들어오는 물건과 나가는 돈을 빈틈없이 적었으니 석 달이 지나자 맛이 상단의 곡간이 전보다 두둑해졌다는 것을 마흥석도 느낄 수 있었지요. 준혁은 말이 적은 사내였습니다. 하루 종일 장터에서 물건을 거래하고 돌아와도 크게 말을 보태는 법이 없었으니 저녁 밥상을 마주하면 채영이 먼저 물어야 그제야 입을 열었지요. 오늘 장사는 어떠셨어요? 괜찮았소.
그것이 준혁의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적은 말 뒤에 깊은 마음이 숨어 있다는 것을 채영은 점점 알게 되었지요. 준혁은 새벽에 일어나 새 아이의 이불을 여며주었고 장터에서 돌아올 때면 아이들에게 엿이나 과일을 사다 주었으며 밤이면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정인이가 잠결에 울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채영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가 누구를 부르는 것인지, 정씨 종갓집에 그 남자를 부르는 것인지 순간 혼란스러웠지요. 하지만 정인이가 눈을 비비며 팔을 벌린 곳은 준혁이 앉아 있는 쪽이었습니다. 준혁이 정인이를 안아 올려 등을 토닥이자 아이는 금세 잠이 들었지요. 채영은 그 모습을 보며 가만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아버지라 부를 사람이 생겼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자신이 이 혼인을 택한 것은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준혁은 새 아이의 성씨를 바꾸자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정인, 정의 정내였고 준혁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지요. 채영이 한 번 조심스럽게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성을 마씨로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스스로 정할 일이요. 내가 정할 것이 아니요. 그 한마디에 채영은 이 사내가 진심으로 아이들을 아끼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름을 바꾸어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세월은 물 흐르듯 흘러 아이들이 5살이 되었습니다. 새쌍둥이는 쌍둥이답게 얼굴이 닮았으나 성격은 확연히 달랐지요. 첫째 정인이는 어려서부터 침착한 아이였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놀 때 정인이는 곳간 앞에 쪼그리고 앉아 드나드는 물건을 구경했지요. 어느 날 마흥석이 곳간에서 비단 필수를 세고 있는데 정인이가 옆에서 가만히 보다가 불쑥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푸른 비단이 23필이고 붉은 비단이 17필인데 어제보다 푸른 비단이 3필 줄었어요. 마흥석이 깜짝 놀라 세어보니 정말로 그러했습니다. 5살짜리가 비단 필수를 한눈에 파악하고 어제와의 차이까지 기억하고 있다니 마흥석은 무릎을 치며 소리쳤지요. 이 녀석이 눈이 저울이로구나. 둘째 정인은 숫자에 밝은 아이였습니다. 채영이 장부를 적을 때면 옆에 앉아 구경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붓을 잡고 숫자를 쓰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삐뚤빼뚤한 글씨였으나 석 달이 지나자 제법 반듯해졌고 반년이 지나자 간단한 덧셈 뺄셈을 스스로 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채영이 장부를 정리하다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아 몇 번을 다시 세어보았으나 도무지 맞지 않았지요. 그때 옆에서 보고 있던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쌀값을 2번 적으셨어요. 그래서 합이 안 맞는 거예요. 채영이 다시 살펴보니 정말로 같은 항목이 2번 적혀 있었습니다. 5살짜리의 눈에 보인 것이 어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으니 채영은 놀라면서도 가슴이 뿌듯했지요. 이 아이는 샘에 귀신이 붙었구나. 채영이 웃으며 정희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정희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막내 정래는 세 아이 중에 가장 입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말을 배우기 시작하자마자 쉴 새 없이 말을 했으니 장터에 나가면 지나가는 어른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고 물건을 사러 온 손님에게 아저씨, 우리 엄마 떡이 제일 맛있어요. 하고 외쳤지요. 손님들이 웃으며 떡을 사갔으니 막내는 5살에 이미 장사의 재능을 보인 셈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흥석이 장터에서 약재를 사러 온 손님과 값을 흥정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보고 있던 정래가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아저씨가 처음에 말한 값보다 지금 더 깎으려고 해요. 아까는 10량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8량이라고 하잖아요. 손님이 머쓱해하며 헛기침을 했고 마흥석은 배를 잡고 웃었지요. 이 녀석은 귀가 그물이로구나. 한번 들은 것은 절대 놓치지 않는단 말이냐. 마흥석은 그날 저녁 사랑채에서 준혁과 채영을 불러앉히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보통 아이들이 아니다.
정인이는 눈이 저울이고 정이는 머리가 주판이며 정내는 귀가 그물이니 이 세 녀석이 힘을 합치면 천하의 어떤 장사도 못할 것이 없겠구나. 마흥석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으니 그것은 환한 웃음 때문이었습니다. 백발이 섞인 상투의 노인이 손잡벌 아이들의 재능에 감탄하며 웃는 모습에 채영은 코끝이 시큰해졌지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채영이 고개를 숙이자 마흥석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고마워할 것 없다. 하늘이 내린 아이들이니 우리가 할 일은 잘 키우는 것뿐이다.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채영도 자라고 있었습니다. 안채에서 장부만 관리하던 채영이 점차 상단의 거래 흐름을 이해하기 시작했으니 어디서 비단을 사와야 이문이 남는지, 약재는 어느 계절에 값이 오르는지, 인삼은 어느 고을 것이 상품인지를 장부를 통해 하나씩 깨우쳐 나갔지요. 마흥석은 채영의 그런 면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보통 안주인이라면 곳간 열쇠나 쥐고 있을 텐데 이 며느리는 장부 너머의 세상, 즉 물건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며 왜 이 값에 팔리는지를 알고 싶어 했으니 그것은 타고난 상인의 눈이었지요. 어느 날 마흥석이 채영을 불러 앉혔습니다. 며느리, 장부만 보지 말고 장터에 나가보거라. 물건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사는 사람의 얼굴을 보아야 진짜 장사를 아는 것이다. 채영은 그 말을 듣고 다음 날부터 장터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준영 옆에 서서 거래하는 모습을 구경했고 그 다음에는 스스로 물건의 품질을 만져보며 좋고 나쁨을 가려보았지요. 비단을 빛에 비추어 결을 살피는 법, 약재의 냄새를 맡아 묵은 것과 새 것을 구별하는 법, 인삼의 뿌리를 보고 연수를 가늠하는 법을 하나씩 배워나갔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채영은 장터에서 혼자 흥정을 할 수 있게 되었지요. 처음에 거래처 상인들은 여자가 나서는 것을 우습게 보았으나 채영이 물건의 하자를 귀신같이 짚어내고 값을 칼같이 매기는 것을 보고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마거상 며느리가 보통이 아니라더니 눈이 매갑구먼. 소문은 장터를 타고 번졌고 마씨 상단에 영리한 며느리가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대구 고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7살이 되던 해 가을, 채영은 안방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서는 새 아이가 뛰어놀고 있었고 사랑채에서는 마흥석의 너털웃음이 들려왔으며 부엌에서는 준혁이 아이들에게 줄 군밤을 까고 있었지요.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채영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가시 하나가 박혀 있었습니다. 정씨 종갓집이었지요. 7년 전 그 겨울밤 소금을 뒤집어 쓰고 집단에 말려 내던져졌던 기억이 밤마다 꿈에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일그러진 얼굴, 월양의 독같은 목소리, 그리고 고개를 돌려버린 남편의 뒷모습이 눈을 감으면 선명하게 되살아났지요. 채영은 손을 펴서 바라보았습니다. 장터에서 떡을 빚고 장부를 적고 비단을 만지며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새 아이를 살렸고 이 손으로 장사를 일으켰으며 이 손으로 새 삶을 쥐었지요. 하지만 아직 이 손으로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채영은 창밖 너머 정씨 종갓집이 있는 쪽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다. 마흥석은 손자들의 교육에 남다른 정성을 쏟았습니다. 보통 양반집이었다면 서당에 보내 사서삼경을 익히겠으나 마흥석은 상인의 후계자를 키우는 방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쳤지요. 정인이에게는 곳간 관리를 맡겼습니다. 8살부터 곳간에 드나드는 물건의 종류와 수량을 기록하게 했으니 정인이는 비단이 몇 필이고 약재가 몇 근이며 인삼이 몇 뿌리인지를 언제 물어도 막힘없이 대답했지요. 10살이 되자 정인이는 곳간 안에 모든 물건을 한번 둘러보는 것만으로 어제와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집어낼 수 있었으니 마흥석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 녀석의 눈에는 저울이 달려 있어 물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재는 것이야. 정희에게는 장부를 맡겼습니다. 9살부터 마흥석 옆에 앉아 장부를 베끼게 했으니 처음에는 숫자를 따라 쓰는 것에
불과했으나 11살이 되자 스스로 장부의 오류를 찾아내고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여 마흥석에게 보고하기 시작했지요. 어느 날 정희가 장부를 펼쳐놓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의주에서 비단을 사올 때 봄보다 가을이 필당 2냥이 싸웁니다. 올가을에 20필을 더 사오시면 내년 봄에 40냥을 더 벌 수 있사옵니다. 마흥석이 주판을 튕겨 확인해 보니 정희의 계산이 정확했습니다. 11살짜리가 계절별 시세 차이를 읽고 이익을 예측하다니 마흥석은 무릎을 탁 치며 소리쳤지요. 이 녀석의 머리에는 주판이 들어있어. 숫자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절로 굴러가는 것이야. 정례에게는 장터 나들이를 시켰습니다. 10살부터 마흥석을 따라 장터에 나가 거래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했으니 정례는 상인들의 말투며 흥정하는 수법이며 값을 깎는 방법을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흡수했지요. 12살이 되자 정례는 혼자서 장터에 나가 물건을 사올 수 있게 되었고 13시 되자 거래처 상인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값을 깎는 솜씨가 웬만한 어른 장사치를 능가했습니다. 저 녀석은 새치 혀로 1000냥을 벌 팔자로구나. 마흥석이 웃으며 말했고 준혁도 고개를 끄덕이며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지요.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15살이 되었습니다. 셋 다 키가 훌쩍 자라 어깨가 벌어졌고 얼굴에는 소년의 생기가 가득했으니 새쌍둥이답게 얼굴은 닮았으나 분위기는 확연히 달랐지요. 정인이는 과묵하고 침착하여 마디의 무게가 느껴졌고 정희는 조용하나 눈빛이 날카로워 숫자 앞에서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으며 정례는 입을 열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말재주가 있어 장터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 봄날 마흥석이 새 아이를 사랑채에 불러앉혔습니다. 마흥석의 나이 73이었으니 백발이 성성하고 허리가 굽었으나 눈빛만큼은 여전히 형형했지요.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세 형제가 자세를 바로잡고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흥석이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내가 장사를 시작한 것이 20살 때였다. 빈손으로 시작하여 40년 동안 이 상단을 일으켰으니 이제는 너희에게 물려줄 때가 되었다. 세 형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흥석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물려주지는 않겠다. 장사는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으키는 것이니 너희 셋이 힘을 합쳐 이 상단을 지금보다 더 크게 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다오. 마흥석이 품에서 두꺼운 장부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40년 동안 거래해온 전국의 거래처 목록이다. 의주에서 한양까지, 대구에서 부산까지 조선 팔도에 걸쳐 있으니 이것을 너희가 맡아라. 정인이는 상단 전체를 살피고 정희는 돈의 흐름을 잡으며 정례는 새로운 거래처를 열어다. 세 형제가 일제히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명심하겠사옵니다, 할아버지. 채영은 안채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폐가에서 집단 위에 뉘어놓았던 갓난아기 셋이 이제 할아버지 앞에 당당히 앉아 상단을 물려받는 광경을 보며 채영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구미호의 자식이라 불리던 아이들이 이제 조선 팔도를 누빌 상인으로 서려하고 있었지요. 채영은 눈물을 닦고 창밖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으나 채영의 가슴 속에는 15년 묵은 먹구름이 아직 거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기다려라. 이제 곧이다. 채영은 정씨 종갓집이 있는 쪽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복수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세월이라는 것은 참으로 야속하면서도 공평한 것이어서 누구에게나 똑같이 흘러가되 그 세월을 어찌 쓰느냐에 따라 사람의 운명이 갈라지는 법이지요. 새쌍둥이가 20살이 되던 해 마씨 상단은 5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정인이가 상단 전체를 총괄하기 시작하면서 물건의 흐름이 달라졌지요. 예전에는 의주에서 비단을 사다가 대구에서 파는 단순한 장사였으나 정인이는 의주에서 사온 비단을 대구에서 바로 팔지 않고
한양까지 올려보냈습니다. 한양의 값이 대구보다 필당 선원량이 높았으니 수레삭을 빼고도 이문이 2배로 불어났지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한양에서 내려오는 길에 전주의 부채와 남원의 목기를 실어와 대구에서 팔았으니 수레가 빈 채로 다니는 법이 없었습니다. 물건은 놀려서는 안 되고 수레는 비워서는 안 됩니다. 물건이 움직이는 곳에 돈이 따라오는 법이옵니다. 정인이가 상단 일꾼들 앞에서 한 말이었는데 20살짜리의 입에서 나온 말치고는 너무나 노련했으니 오랜 장사치들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지요. 둘째 정인은 상단의 돈줄을 쥐고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돈의 흐름을 장부 한 권에 빈틈없이 기록했으니 언제 어디서 얼마를 쓰고 얼마를 벌었는지 정의에게 물으면 주판을 튕기지 않고도 즉석에서 대답이 나왔지요. 거래처 상인들 사이에서는 마씨 상단 둘째에게 장부를 들이밀면 숫자가 맞지 않는 곳을 귀신같이 찾아낸다는 소문이 돌았고 그 덕에 감히 마씨 상단에 거짓 장부를 내미는 상인이 없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의주에서 비단을 실어오는 수레삭이 갑자기 올랐을 때 다른 상인들은 투덜거리며 값을 올렸으나 정인은 계산을 하더니 고개를 저었지요. 수레를 2대씩 묶어보내면 수레꾼을 1명 줄일 수 있사옵니다. 수레삭이 오른 만큼 인건비를 아끼면 이문은 정과 같사옵니다. 정인이가 그 계책을 받아들여 실행했더니 과연 정의의 계산대로 이문이 줄지 않았으니 마흥석이 무릎을 치며 웃었습니다. 이 녀석의 머릿속에는 주판이 10개가 들어있는 게 틀림없어. 막내 정내는 전국을 누비며 새로운 거래처를 열었습니다. 정내의 장기는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이었으니 처음 만난 상인과 차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그 상인이 정내에게 마음을 열고 거래를 약속하는 일이 다반사였지요. 대구에서 부산까지, 전주에서 평양까지 정내가 다녀간 고을마다 마씨 상단의 거래처가 새로 생겨났으니 1년 만에 거래처가 2배로 늘었고 2년 만에 3배가 되었습니다. 정내가 특히 공을 들인 것은 부산의 외관 무역이었지요. 청나라뿐만 아니라 일본과도 거래를 열어야 상단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는데 부산의 외관 출입 허가를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정내는 부산에 3달을 머물며 외관 출입을 관할하는 동래부의 아전들과 친분을 쌓았고 마침내 일본에서 들어오는 은과 구리를 거래할 수 있는 길을 열었지요. 막내가 부산에서 외관길을 열었다고? 소식을 전해 들은 마흥석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랐고 채영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정내가 부산에서 가져온 첫 거래의 이문이 은자 500냥이었으니 그것은 마씨 상단이 한 달에 버는 돈의 절반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지요. 세 형제의 활약으로 상단이 날로 커지자 마흥석이 어느 날 세 형제를 불러앉혔습니다. 이제 상단에 이름을 새로 붙여야겠구나. 나 혼자 하던 장사가 아니니 너희 셋과 준혁이와 이 늙은이까지 5사람이 힘을 합친 상단이지 않느냐. 정내가 번쩍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5사람의 용이라는 뜻으로 오룡방이 어떻겠사옵니까? 마흥석이 고개를 끄덕였고 정인이와 정희도 동의했지요. 채영은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다가 빙긋이 웃었습니다. 좋은 이름이로구나. 다음 날 마씨 본가 대문 위에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먹물로 또렷하게 쓴 오룡방 석자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으니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올려다보았지요. 간판은 소박했으나 그 뒤에 선 5사람의 눈빛은 당당했습니다. 오룡방은 그해 안에 조선 8도 주요 고을의 지점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에 하나, 의주에 하나, 부산에 하나, 전주에 하나, 평양에 하나. 각 지점에는 정인이가 직접 선발한 일꾼들이 배치되었고 정의가 만든 장부 양식에 따라 매일 거래 내역이 대구 본점으로 보고되었지요. 정내는 쉬지 않고 전국을 돌며 새로운 거래처를 개척했으니 오룡방의 이름이 조선 장사꾼들 사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오룡방 물건이면 믿고 사도 된다. 오룡방과 거래하면 장부가 칼 같아서 속을 일이 없다더라.
오룡방 막내를 만나면 거래를 안 할 수가 없다니까. 소문이 소문을 낳고 신용이 신용을 쌓았으니 돈은 물 흐르듯 오룡방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채영은 안채에서 전국에서 올라오는 보고를 받아보며 날마다 불어나는 은자의 무게를 손으로 느꼈지요. 손바닥 위에 은덩이가 묵직할 때마다 채영의 마음속에서는 하나의 생각이 더 단단해져 갔습니다. 이제 곧이다. 이제 곧 그 집의 문을 두드릴 수 있다. 자, 그러는 동안 정씨 종갓집은 어찌 되었느냐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당 모녀가 종갓집을 뼈까지 발라먹은 20년이었습니다. 채영이 쫓겨난 지 보름 만에 소옥이 첩으로 들어왔지요. 댕기머리에 무명 치마 저고리를 입고 수수한 처자 행세를 하며 들어온 것이 안방에 자리를 잡자마자 비단옷에 산호 놀이개를 달고 사치를 부리기 시작했으니 정시백은 소옥의 교태에 빠져 밤낮을 모르고 지냈고 시어머니는 소옥의 살가운 입에 속아 인연이야말로 복을 가져온 며느리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복의 정체는 오래지 않아 드러났지요. 월양은 달마다 앵마기 굿을 버리며 굿비를 챙겼고 소옥은 곳간 열쇠를 쥐고 쌀이며 무명이며 은자를 빼돌렸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모자라 월양은 시어머니를 꼬드겨 논밭을 팔게 만들었으니 돌아가신 대감께서 동쪽 눈에 흉한 기운이 있다 하신다는 식으로 남편의 넋을 빌어 문서에 도장을 찍게 한 것이지요. 동쪽 눈이 팔리고 서쪽 밭이 팔리고 뒷산 임야가 팔리고 장터 앞 점포가 팔렸으니 3년 사이에 재산 절반이 월양과 소옥의 손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정시백이 뒤늦게 알아챘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지요. 어머니에게 월양을 내쫓아달라 울며 매달렸으나 시어머니는 벌컥 화를 냈습니다. 내 아비의 넋을 불러주시는 분을 무당이라 하느냐. 정시백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월양에게 매달리는 것은 남편을 잃은 슬픔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니 그 슬픔의 뿌리를 건드리는 것은 차마 할 수 없었지요. 10년이 지나자 종갓집은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꽃가는 텅 비었고 하인은 절반으로 줄었으며 마당의 감나무마저 가지치기를 못해 거미줄이 엉켜 있었지요. 시어머니는 65에 머리가 새하얗게 새었고 정시백은 33인데 늙은이처럼 보였습니다. 그 무렵 월양과 소옥은 마지막 계략을 짜고 있었습니다. 종갓집에 남은 것이라곤 집과 논 2필지뿐이었으니 소옥이 씀씀이를 더 키워 살림을 완전히 바닥내고 시어머니가 궁해지면 사채를 끌어다 쓰게 만드는 것이었지요. 월양이 소개한 사채업자는 물론 월양 자신이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빼돌린 돈으로 사채 미천을 마련한 것이었으니 정씨 집안의 돈이 빙빙 돌아 다시 빚으로 들어온 셈이었지요. 처음 빌린 50냥이 석 달 만에 70냥이 되고 반년 만에 300냥이 되고 1년 만에 500냥을 넘기더니 결국 1000냥을 넘겼습니다. 정시백이 친척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녔으나 모두 고개를 저었지요. 자네 집은 이미 끝이야. 무당에게 재산을 다 바치고도 정신을 못 차렸으니 도울 수가 없네. 빚이 쌓이고 사채업자가 집 문서를 내놓으라 으름장을 놓기 시작하자 소옥은 뒷방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짐을 쌌습니다. 비단옷이며 놀이개며 그동안 사모은 폐물을 보따리에 쑤셔 넣었지요. 어느 날 밤 소옥이 사라졌습니다. 안방에 남은 것은 텅 빈 장롱과 방바닥에 떨어진 산호 놀이개줄 하나뿐이었지요. 다음 날 월양마저 산자락의 집에서 자취를 감추었으니 부엌의 솥 하나까지 가져간 뒤였습니다. 정시백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넋을 빌어 어머니를 조종한 것도 채영을 구미호로 몰아 내쫓은 것도 딸을 첩으로 밀어넣은 것도 재산을 빼돌린 것도 사채를 먹인 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월양이 짜놓은 그물이었던 것이지요. 정시백은 대문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감나무 12그루 중 절반은 말라 죽어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었고 기와지붕에는 이끼가 끼어 검은 얼룩이 졌으며 대문이 빗장은 녹슬어 제대로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정시백은 돌아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채영아, 내가 잘못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람만이 그 중얼거림을 실어 감나무 가지 사이로 흩어뜨렸을 뿐이었지요. 그리고 바로 그 무렵 대구 장터에서는 오룡방이라는 이름이 바람처럼 퍼져나가고 있었으니 정시백은 그 이름의 뒤에 누가 서 있는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낙동강 너머로 붉은 노을이 번지던 저녁, 막내 정내가 부산 출장을 마치고 대구 본점으로 돌아왔지요. 먼 길을 달려온 탓에 두루마기에 먼지가 뿌옇게 앉아 있었고 가끈은 풀어 헤쳐져 있었으나 정내의 눈빛만큼은 유난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내는 수레에서 내리자마자 안채로 달려가 채영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어머니, 부산에서 돌아오는 길에 대구 장터를 지나왔사옵니다. 거기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사옵니다. 채영은 장부를 덮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내가 이상한 소문이라고 할 때는 보통 장사에 쓸만한 정보가 딸려 있었으니 채영은 귀를 기울였지요. 정씨 종갓집 아시지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채영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장부 위에 놓인 붓이 미세하게 떨렸으나 채영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지요. 20년이라는 세월이 그 이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을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알고 있느니라. 무슨 소문이더냐? 그 집이 완전히 망했답니다. 무당에게 재산을 다 빼앗기고 사채에 목이 졸려 집 문서까지 넘길 판이라 하옵니다. 장터에서 그 집 앞 논 두 필지가 헐값에 나왔는데 아무도 사려는 사람이 없다 하옵니다. 채영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고 붉은 빛이 안채 바닥에 길게 누워 있었지요. 채영은 그 붉은 빛을 바라보며 20년 전 그 밤을 떠올렸습니다. 피로 물든 산실, 머리 위로 쏟아지던 소금, 집단에 말려 어둠 속으로 내던져지던 그 밤을 말이지요. 어머니? 정내가 조심스럽게 불렀으나 채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채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따뜻하던 어머니의 눈이 아니라 장부 위의 숫자를 읽을 때처럼 차갑고 정확한 눈이었습니다. 정내야. 예, 어머니. 내 형들을 불러오너라. 할 이야기가 있다. 그날 밤 채영은 새 아들을 안채에 불러앉혔습니다. 준혁도 옆에 있었고 마흥석도 사랑채에서 건너와 함께 자리했지요. 등잔불이 6사람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으니 채영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채영은 입을 열기 전에 새 아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보았습니다. 정인이의 침착한 눈, 정희의 날카로운 눈, 정내의 빛나는 눈. 20년 전 집단 위에서 울어대던 갓난아기들이 이토록 당당한 사내로 자랐으니 채영은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동시에 칼로 베이는 듯한 아픔을 느꼈지요. 너희에게 한 번도 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 새 형제가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표정을 짓는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채영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가 태어난 곳은 이 집이 아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등잔불에 심지가 타들어가는 소리만 들렸지요. 너희는 대구 정씨 종갓집에서 태어났다. 내가 20살 때 시집을 갔고 혼인 1년 만에 너희 셋을 낳았느니라. 채영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떨리지도 않았고 울먹이지도 않았지요. 하지만 그 담담함 뒤에 20년의 세월이 눌러놓은 무게가 있다는 것을 새 아들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당의 말에 넘어가 나를 구미호라 불렀다. 사람이 한 배에 셋을 낳는 것은 짐승이나 하는 짓이라며 소금을 뿌리고 갓 태어난 너희와 함께 집단의 마라 폐가에 내다버렸느니라. 정인이의 주먹이 무릎 위에서 굳어졌습니다. 정희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고 정내는 입술을 깨물었지요. 준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니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은 아니었으나 아내의 입에서 직접 나오는 말을 듣는 것은 또 다른 무게였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아비 되는 사람은 내가 끌려나가며 이름을 불렀으나 고개를 돌려버렸다. 채영은 그 말을 하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20년이 지났건만 그 순간만큼은 여전히 가슴이 저렸지요. 하지만 채영은 이내 눈을 뜨고 아들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은 너희에게 원한을 물려주려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알아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정인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 집이 지금 망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옵니까? 채영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안다. 무당 모녀에게 재산을 몽땅 빼앗기고 사체에 목이 졸려 집 문서까지 위태롭다더구나. 정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찌하실 생각이시옵니까? 채영은 등잔불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꽃이 일렁이는 것을 보며 채영은 2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것을 비로소 꺼내놓았지요. 그 집의 땅과 논을 사들릴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집 문서까지 거두어 들릴 것이다. 새 아들의 눈빛이 일제히 빛났습니다. 정래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지요. 어머니, 우리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되지 않사옵니까? 채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이름은 절대 드러나서는 안 된다. 대리인을 세워 조용히 움직여야 한다. 저들이 눈치를 채면 안 되느니라. 마흥석이 그때까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73의 노인이었으나 눈빛은 여전히 맑았지요. 며느리, 내가 한 가지 충고를 해도 되겠느냐? 말씀하시옵소서, 아버님. 복수라는 것은 칼과 같아서 상대를 벨 수 있으나 자신도 벨 수 있느니라. 복수를 하되 복수에 삼켜지지는 마라. 채영은 시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사옵니다. 하지만 채영의 눈빛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20년을 기다린 일이었으니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지요. 다음 날부터 오룡방의 하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채영은 상단에서 가장 믿을 만한 늙은 하인 박첨지를 불러 지시했지요. 박첨지는 마흥석이 장사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사람이었으니 입이 무겁고 일처리가 빈틈없는 자였습니다. 박첨지, 내가 대구 장터를 돌아다니며 정씨 종갓집과 관련된 빈문서를 모두 찾아내거라. 사채업자든 쌀가게든 포목점이든 정씨 집안에 돈을 받아야 할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 문서를 사들여라. 값은 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후하게 쳐주되 누가 사는지는 절대 밝히지 마라. 박첨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사옵니다, 마님. 그런데 정씨 집안 빚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옵니까? 정희야. 채영이 둘째를 부르자 정희가 장부를 펼쳐 놓았습니다. 며칠 사이에 정희는 장터를 돌며 정씨 종갓집의 빚 규모를 파악해 놓은 것이었지요. 사채업자에게 진 빚이 1000냥, 쌀가게와 포목점에 밀린 외상이 200냥, 논 앞에 있는 소작인들에게 밀린 품삯이 150냥, 합하여 1350냥이옵니다. 채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350냥이면 우리 오룡방이 열흘에 버는 돈이로구나. 그 말에는 감회가 담겨 있었지요. 20년 전에는 떡 10개를 팔아 동전 몇 잎을 쥐던 손이 이제는 1000냥이 넘는 돈을 열흘 만에 벌 수 있게 되었으니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니라 채영 자신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박첨지, 장터에서 정씨 집 앞 논 2필지가 나왔다는 소문 들었느냐? 예, 마님. 헐값에 내놓았으나 아무도 손대지 않는다 하옵니다. 정씨 집안에 얽힌 빚이 워낙 복잡해서 살 사람이 없다 하옵니다. 그 논도 사들여라. 헐값이면 헐값대로 사되 깎지 마라. 의심받을 이유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느니라. 박첨지가 다시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채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지요. 이제 그물을 치기 시작했다. 조급해하지 마라. 물고기가 스스로 그물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한다. 박첨지는 보름 동안 대구 장터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습니다. 정씨 종갓집에 돈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았지요. 쌀가게, 포목점, 기름집, 나무장수, 심지어 장터 입구의 엿장수까지 정씨 집안에 외상값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박첨지가 찾아가서 빈 문서를 사겠소라 하면 채권자들은 하나같이 반색을 했지요. 정말이요? 정씨 집안 빚을 사겠다고? 아이고, 고맙소이다. 솔직히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버린 지 오래요. 박첨지는 원금의 이자를 더하여 후하게 값을 쳐주었으니 채권자들은 기꺼이 문서를 넘겼습니다. 한 푼이라도 건지는 것이 다행이었으니까요. 가장 큰 문서는 사채업자에게 있었습니다. 1000냥짜리 빈 문서였지요. 박첨지가 사채업자를 찾아갔더니 사채업자는 처음에 의심했습니다. 누가 이 빚을 사겠다는 것이오? 정씨 집안은 이미 갚을 능력이 없소. 집 문서를 받아내야 본전이라도 건지는데 그것마저 쉽지 않으니. 박첨지가 은자를 탁자 위에 늘어놓자 사채업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원금의 이자까지 더하여 1200냥을 드리겠소이다. 사채업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받기 힘든 빚을 원금 이상으로 사준다니 이런 횡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서가 넘어왔고 박첨지는 그것을 품에 넣고 오룡방으로 돌아왔지요. 보름이 지나자 채영 앞에는 20장이 넘는 빈 문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정희가 하나하나 대조하며 합산한 총액은 1500냥이었지요. 여기에 논 2필지의 매입 비용까지 합하면 2000냥 가까이 들었으나 오룡방에게는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빈 문서와 논 문서를 모두 거두어들인 뒤에도 채영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아직 남아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종갓집 문서였지요. 채영은 정인이를 불러 물었습니다. 정씨 종갓집 문서가 아직 누구 손에 있느냐? 정인이가 대답했지요. 사채업자가 집 문서를 담보로 잡고 있었사옵니다만 박첨지가 빈 문서를 사들이면서 담보도 함께 넘어왔사옵니다. 집 문서는 이미 우리 손에 있사옵니다. 채영은 그 말을 듣고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정인이가 내민 문서를 받아들고 천천히 펼쳐보았지요. 누렇게 바른 종이 위에 먹으로 쓴 글씨가 빼곡했으니 경상도 대구정씨 종갓집이라는 글자가 등잔불 아래에서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채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2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지요. 이 한 장의 종이를 위해 폐가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장터에서 떡을 팔고 마씨 상단에 시집와 장부를 쓰고 아들들을 키우고 오룡방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채영은 문서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을 감자 20년 전 그 밤이 떠올랐지요. 소금이 쏟아지던 산실 집단에 말려 내던져지던 어둠, 폐가에서 새 아이를 안고 떨던 그 겨울밤이 눈앞에 선명하게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집의 문서가 자신의 가슴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드디어 채영의 입에서 두 글자가 새어나왔습니다. 눈가에 물기가 맺혔으나 흘러내리지는 않았지요. 20년 동안 울지 않겠다고 다짐한 눈물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채영은 새 아들과 준혁, 마흥석을 불러 모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빈 문서와 논 문서, 그리고 종갓집 문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모든 준비가 끝났다. 채영의 목소리는 고요했으나 방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지는 것을 모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이나 사흘 뒤 아침에 수레를 준비하여라. 가마 4대와 하인 20명을 세워라. 예, 어머니. 정이야, 빈 문서를 날짜 순으로 정리하여 두루마리로 묶어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야 하느니라. 예, 어머니. 정래야, 내가 먼저 정씨 종갓집에 가서 사흘 뒤 아침까지 짐을 싸고 나가라는 말을 전해라. 단 누가 새 주인인지는 말하지 마라. 정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 여쭤도 되겠사옵니까? 말하여라. 저들이 울며 매달리면 어찌하시겠사옵니까? 채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등잔불이 일렁이며 채영의 얼굴에 그림자가 스쳤지요. 채영은 시아버지 마흥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마흥석은 고요한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보고 있었으니 복수에 삼켜지지 마라 했던 그 말이 눈빛 속에 담겨 있었지요. 채영은 고개를 돌려 다시 아들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매달린다 해서 풀어줄 인연이었다면 20년 전에 나를 내쫓지 않았을 것이다. 채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으나
떨림이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사귄 감정이 비로소 형태를 갖추는 순간이었지요. 준혁이 채영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말이 적은 사내답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나 그 손의 온기가 채영에게 전하는 말이 있었지요. 당신이 어떤 결정을 하든 나는 곁에 있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채영은 남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폐가에서 올려다보던 바로 그 달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달빛 아래에서 죽을 것 같았으나 지금은 그 달빛 아래에서 새 삶의 마지막 장을 열려하고 있었지요. 사흘 뒤 해가 뜨면 모든 것이 끝난다. 채영은 눈을 감고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기다려라. 내가 간다. 사흘 뒤 동이 트기도 전에 채영은 눈을 떴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것이었지요. 옆에서 준혁이 고르게 숨을 쉬고 있었고 창밖에서는 새벽닭의 첫 울음이 아직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채영은 조용히 일어나 안방 한쪽에 걸어둔 옷을 바라보았지요. 어젯밤 정인이가 가져다 놓은 비단 치마 저고리였습니다. 남색 치마에 옥색 저고리, 그리고 쪽머리에 꽂을 비녀 하나. 화려하지는 않았으나 옷감이 상등품이라 빛이 은은하게 흘렀지요. 채영은 그 옷을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20년 전 이 집에 시집 올 때는 무명 치마 저고리의 집신이었고 쫓겨날 때는 피 묻은 속적삼의 맨발이었습니다. 장터에서 떡을 팔 때는 삼배 치마 저고리의 기운 집신이었고 마씨 상단에 시집 온 뒤에야 비로소 제대로 된 비단옷을 입어보았지요. 채영은 오늘 이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고 정씨 종갓집 대문을 다시 들어설 것이었습니다. 채영은 옷을 갈아입고 쪽머리를 올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지요. 40살의 얼굴이었습니다. 둥근 얼굴에 눈매가 선했던 20살의 새색시는 어디로 갔는지 이마에는 주름이 잡혔고 눈가에는 잔주름이 졌으며 손은 장사와 살림으로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20년 전보다 깊었고 등뼈는 20년 전보다 곧았지요. 채영은 거울 앞에서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었지요. 대문 밖에는 이미 가마 4대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하인 20명이 도열해 있었고 세 아들이 각각 말 위에 올라 있었지요. 정인이는 남색 두루마기에 검은 갓, 정이는 갈색 두루마기에 검은 갓, 정래는 회색 두루마기에 검은 갓을 갖추었으니 세 형제가 말 위에 나란히 앉은 모습은 한눈에 보아도 자대했습니다. 모두 명주 옷감에 비단신을 신었으되 과하지 않은 차림이었으니 거상의 아들답게 품격이 절로 드러났지요. 준혁은 채영과 같은 가마에 오르려 했으나 채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혼자 들어가야 합니다. 당신은 밖에서 기다려 주시오. 준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채영이 가마에 올랐지요. 가마가 들려 올려지는 순간 채영은 가마 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마흥석은 대문 앞에 서서 행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3의 노인은 따라가지 않았으나 며느리를 향해 조용히 한마디를 건넸지요. 며느리, 바람이 차다. 몸 성이 다녀오너라. 채영은 가마 안에서 대답했습니다. 예, 아버님. 다녀오겠사옵니다.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마 4대와 하인 20명, 말탄 세 형제가 이른 아침 대구 거리를 지나갔으니 장터로 향하는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구경했지요. 저게 오룡방 사람들 아닌가? 어디를 가는 것이야? 저렇게 거나하게? 사람들이 수군거렸으나 행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채영은 가마 안에서 창 밖을 바라보았지요. 20년 전 피를 흘리며 맨발로 걸었던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그때는 집단에 쌓여 하인들의 등에 실려나갔건만 오늘은 비단 방석이 깔린 가마에 앉아 하인들의 어깨 위에 실려 들어가고 있었으니 세상이 뒤집힌 것이 아니라 채영이 세상을 뒤집은 것이었지요. 행렬이 정씨 종갓집 앞에 멈춰섰습니다. 채영은 가마 안에서 대문을 바라보았지요. 20년 전과 같은 대문이었으나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때 윤이 나던 대문짝은 칠이 벗겨져 나무결이 드러나 있었고 문 위의 문패는 비뚤어져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았으며 대문 앞 돌계단에는 이끼가 끼어 초록빛으로 얼룩져 있었지요. 감나무 12그루는 절반이 말라 죽어 앙상한 가지만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살아남은 감나무들도 잎이 성그러 바람이 불 때마다 쓸쓸한 소리를 냈습니다. 기와지붕 위에는 자풀이 자라 있었고 담장은 군데군데 허물어져 속이 훤히 들여다 보였지요. 이것이 대대로 벼슬을 지낸 명문정씨 종갓집의 20년 뒤 모습이었습니다. 사흘 전 정내가 미리 찾아가 집을 비우라는 통보를 전했으나 정씨 집안 식구들은 아직 나가지 못하고 있었지요.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형제가 말에서 내렸습니다. 정인이가 하인들에게 고개를 끄덕이자 하인들이 대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지요. 쿵, 쿵, 쿵. 그 소리가 텅 빈 종갓집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안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고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하인 하나가 고개를 내밀었으니 한때는 10명이 넘던 하인이 이제 1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지요. 하인이 대문 밖에 늘어선 20명의 장정들과 가마 4대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뉘시옵니까? 정인이가 앞으로 나서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의 새 주인이 오셨다. 정씨 가문 어른들을 마당으로 모시거라. 하인이 허둥지둥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마당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지요. 정시백이 먼저 나왔습니다. 정시백은 43이었으나 50는 넘어 보였습니다. 이마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고 눈 밑에는 어두운 그늘이 져 있었으며 한때 훤칠했던 키는 허리가 구부정해져 줄어든 것처럼 보였지요. 백목도포는 빛이 발에 누렇게 변해 있었고 갓은 끈이 달아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비단신 대신 낡은 집신을 신고 있었으니 명문 종갓집 도련님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정시백 뒤로 시어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나왔습니다. 75의 노파였습니다. 새하얀 머리가 쪽으로 올려져 있었으나 비녀가 빠져 흐트러져 있었고 허리가 심하게 굽어 고개를 들려면 목을 뒤로 젖혀야 했지요. 검은 명주 치마 저고리는 한때 정갈했을 것이나 지금은 군데군데 기워진 자국이 보였고 비단신은 코가 해저 발가락이 비쳤습니다. 두 사람이 마당에 서자 정인이가 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하인들이 양쪽으로 도열했고 그 사이로 가마가 마당 안으로 들어왔지요. 가마가 마당 한가운데 멈춰서자 하인이 가마 문을 열었습니다. 채영이 천천히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남색 치마에 옥색 저고리 쪽머리에 비녀를 꽂은 채영이 마당에 발을 디디는 순간 정시백과 시어머니는 동시에 그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비단신을 신은 발이 마당의 돌바닥을 밟았고 옷자락이 바람에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채영은 마당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20년 전과 같은 마당이었으나 모든 것이 낡아 있었지요. 장독대의 장독은 반으로 줄었고 우물의 두레박줄은 끊어져 있었으며 마당 구석에 쌓여있던 장작더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 한 채 안방에서 사흘간 산통을 겪었고 저 마당을 지나 뒷문으로 끌려나갔었지요. 채영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지요. 침침한 눈으로 채영을 올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니시오? 새 주인이라 하셨소? 채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어머니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20년 전 소금 항아리를 들고 산실로 뛰어들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한 배에 셋을 낳느냐, 이것은 구미호라고 소리치던 그 입이었지요. 지금은 주름 가득한 노파의 얼굴이 되었으나 채영의 기억 속에서 그 얼굴은 한 번도 늙은 적이 없었습니다. 정시백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채영의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눈이 커졌지요. 어디서 본 듯한 느낌, 둥근 얼굴의 선한 눈매, 그것이 기억의 깊은 곳을 건드렸으나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혹시 정시백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채영은 그 떨림을 지켜보며 입을 열었지요.
나으리 20년 만이옵니다. 그 한마디에 정시백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두 눈이 크게 벌어지더니 입술 사이로 가느다란 신음이 새어나왔지요. 채영? 시어머니의 지팡이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침침한 눈이 번쩍 뜨이더니 채영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지요. 20년 전 피범벅이 되어 울부짖던 그 며느리의 얼굴이 비단옷을 입고 자신 앞에 서 있었으니 시어머니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럴 리가. 채영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구미호가 사람이 되어 돌아왔사옵니다. 마당이 순식간에 적막해졌습니다. 바람소리마저 멈춘 듯 했지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정시백은 벽을 붙잡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채영이 뒤를 돌아보며 손짓했습니다. 가마 세대에서 새 청년이 차례로 내렸지요. 정인, 정혜, 정래. 세 아들이 어머니 뒤에 나란히 섰습니다. 명주 두루마기에 검은 갓, 비단신을 신은 장대한 청년 셋이 일렬로 서자 그 위압감이 좁은 마당을 가득 채웠지요. 이 아이들이 어머님께서 짐승 새끼라 부르시며 집단에 싸서 내다버리신 제 아들들이옵니다. 잘 자랐지요? 시어머니의 입이 벌어졌으나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쌍둥이가 살아있었다는 것도 놀라웠거니와 그들이 이토록 당당하고 건장한 사내로 자랐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지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시백은 세 아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피가 섞인 아들들이었습니다. 이마가 넓고 눈이 큰 것이 자신을 닮았으나 어깨가 넓고 눈빛이 단단한 것은 채영을 닮았지요. 정시백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으나 그 눈물로 씻어낼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고개를 돌려버린 자신의 비겁함이었지요. 채영은 품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정희가 날짜 순으로 정리한 빈 문서 묶음이었지요. 채영이 두루마리를 펼쳐 마당 바닥에 늘어놓자 종이가 마당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이 집의 빈 문서이옵니다. 사채업자에게 진 빚 1000냥, 쌀가게와 포목점에 밀린 외상 200냥, 소작인들에게 밀린 품삯 150냥, 모두 합하여 1350냥. 이 문서를 모두 제가 사드렸사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습니다. 정시백은 바닥에 주저앉았지요. 채영이 두 번째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이 집 앞 논 두 필지의 매매 문서이옵니다. 헐값에 나온 것을 제가 사드렸사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서를 꺼내들었지요. 채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으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종갓집의 문서이옵니다. 사채의 담보로 잡혀있던 것을 제가 거두어 드렸사옵니다. 채영이 집 문서를 들어 올려 시어머니와 정시백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경상도 대구정시 종갓집이라는 글씨가 또렷했지요. 이 집은 이제 제 것이옵니다. 시어머니가 지팡이도 없이 비틀거리며 채영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마당 바닥에 무릎을 꿇었지요. 늙은 무릎이 돌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며느리야. 아니, 채영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부르지 않았던 이름을 입에 올리자 눈물이 쏟아졌지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무당년에게 속아 내 인생을 망쳤구나. 제발 예정을 생각해서 이 늙은이를 살려다오. 시어머니가 이마를 바닥에 찧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마에서 피가 배어 나왔으나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지요. 정시백도 뒤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때 훤칠했던 양반 도련님이 낡은 집신을 신고 마당 바닥에 엎드렸으니 그 모습이 어찌나 초라하던지 뒤에 서 있던 하인들조차 고개를 돌렸습니다. 채영아, 내가 그때 고개를 돌리지 말았어야 했다. 내 손을 잡았어야 했다. 20년 동안 하루도 그 생각을 안 한 날이 없었다. 정시백의 목소리가 울먹이며 끊어졌습니다. 눈물이 도포 소매를 적셨으나 채영은 그 눈물을 내려다보며 표정을 바꾸지 않았지요.
정시백이 고개를 들어 세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아비인 내 낯이라도 받아오. 제발. 채영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당에 바람이 불어 말라 죽은 감나무 가지가 흔들렸고 그 소리가 스산하게 울렸지요. 채영은 정시백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아비라 하셨사옵니까? 채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차갑되 떨림이 없는 목소리였지요. 나으리, 아비라는 것은 아이가 태어난 날 곁에 있는 사람이옵니다. 아이가 아플 때 밤을 새우는 사람이옵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뗄 때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옵니다. 채영이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나으리는 이 아이들이 태어난 날 고개를 돌리셨사옵니다. 이 아이들이 폐가에서 굶주려 올 때 어디 계셨사옵니까? 이 아이들이 첫걸음을 뗄 때 어디 계셨사옵니까? 이 아이들이 장터에서 떡을 팔며 어미를 도울 때, 글을 배우고 셈을 익히고 장사를 시작할 때 나으리는 단 한 번이라도 이 아이들을 찾아오신 적이 있사옵니까? 정시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구었지요. 이 아이들의 아비는 따로 있사옵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 밤을 새워 약을 다려준 사람, 걸음마를 뗄 때 손을 잡아준 사람, 글을 가르치고 셈을 가르치고 장사를 가르쳐준 사람, 그 사람이 이 아이들의 아비이옵니다. 채영은 대문 밖을 가리켰습니다. 준혁이 대문 밖에서 묵묵히 서 있었지요. 말이 적은 사내답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나 채영이 가리키자 세 아들이 일제히 대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아들의 입에서 같은 말이 나왔지요. 아버지. 정시백은 그 한마디에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 대문 밖에 서 있는 저 사내라는 것을 정시백은 부정할 수 없었지요. 시어머니가 다시 이마를 바닥에 찌우며 울부짖었습니다. 채영아, 제발. 갈 곳이 없다. 이 늙은이가 어디를 가란 말이냐. 내가 원한다면 무릎 꿇고 종노릇이라도 하마. 제발 이 집에서만 살게 해다오. 채영은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지요. 아무리 원수 같은 시어머니라 해도 75 노파가 이마에 피를 흘리며 종노릇을 하겠다고 울부짖는 모습은 참아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채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자 20년 전의 그 밤이 다시 떠올랐지요. 소금이 눈에 들어가 따가웠던 것, 갓 태어난 아이들 위로 소금이 쏟아지던 것, 이것은 며느리가 아니라 구미호라는 비명 집단에 말려 뒷문으로 끌려나가던 것, 피를 흘리며 남편을 불렀으나 돌아오지 않았던 것, 폐가에서 새 아이를 안고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던 것. 채영은 눈을 떴습니다. 눈빛이 다시 단단해져 있었지요. 어머님. 채영의 목소리는 고요했으나 무게가 있었습니다. 20년 전 어머님께서는 갓 아이를 낳은 며느리를 짐승이라 부르시며 소금을 뿌리셨사옵니다. 갓 태어난 손주 셋을 집단에 싸서 폐가에 내다 버리셨사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채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요. 며느리를 내쫓은 것도 모자라 자식과 손주까지 버리신 분이 지금 와서 옛정을 말씀하시옵니까? 채영은 한 박자 쉬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인연이라는 것은 맺는 것보다 끊는 것이 어려운 법이라 하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20년 전에 이미 그 인연을 끊으셨사옵니다. 갓난아이를 폐가에 버리신 그날 어머님과 저 사이의 인연은 끝난 것이옵니다. 채영은 정시백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으리도 마찬가지이옵니다. 고개를 돌리신 그 순간 우리 사이의 인연은 끝난 것이옵니다. 채영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지요. 20년 동안 묵혀두었던 마지막 미련을 흘려보내는 눈물이었습니다. 오늘로 저는 어머님과 나으리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겠사옵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시옵소서. 채영이 돌아섰습니다. 세 아들이 어머니를 따라 대문을 향해 걸었지요. 시어머니가 바닥에서 기듯이 채영의 치맛자락을 잡으려 했으나 손가락이 비단 위를 스치기만 하고 잡히지 않았습니다. 채영아,
제발, 제발. 시어머니의 울부짖음이 마당을 가득 채웠으나 채영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요. 정시백은 바닥에 엎드린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채영이 대문을 나서는 순간 준혁이 다가와 채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없이 잡은 손이었으나 그 온기가 채영의 굳은 얼굴을 조금 풀어놓았지요. 채영은 남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정인이가 하인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인들이 대문을 닫기 시작했지요. 녹슨 빗장이 삐걱거리며 움직였고 대문이 천천히 닫혀갔습니다. 대문 틈으로 시어머니의 울부짖는 모습이 보였고 정시백이 바닥에 엎드려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쾅! 대문이 닫혔습니다.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대문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왔으나 채영은 그 소리를 등 뒤로 흘려보냈지요. 채영은 가마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걸었지요. 준혁의 손을 잡고 새 아들을 데리고 20년 전 피를 흘리며 맨발로 걸었던 그 길을 비단신을 신고 걸어나갔습니다. 그 뒤로 정시백과 시어머니가 어찌 되었느냐고요? 종갓집에서 쫓겨난 두 사람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척들은 이미 등을 돌린 뒤였고 하인은 품삯을 받지 못해 모두 흩어졌으며 재산은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지요. 시어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비틀거리며 장터를 헤맸습니다. 한때 양반집 안주인으로 행세하며 며느리에게 소금을 뿌리던 그 손으로 이제는 장터 한 구석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으니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지요. 저게 정씨 종갓집 안주인이래. 무당에게 재산을 다 바치고 며느리를 구미호라고 쫓아냈다는 그 집? 쯧쯧 천벌을 받은 것이지. 시어머니는 그 수군거림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며느리에게 퍼부었던 말들이 이제 자신에게 되돌아온 것이었지요. 정시백은 장터에서 품팔이를 하려 했으나 양반의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자니 힘이 부족했고 장사를 하자니 미천이 없었으며 그를 가르치자니 이름이 알려져 아무도 자식을 맡기려 하지 않았지요. 정시백은 어머니와 함께 장터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어느 날 정시백은 장터에서 오룡방이라 쓰인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하인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수레에는 비단 보따리가 산처럼 쌓여 있었지요. 정시백은 비로소 알았습니다. 오룡방이 바로 채영이 일으킨 상단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내쫓은 아내와 아이들이 조선 팔도를 호령하는 대상단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정시백은 오룡방 간판을 올려다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버린 것이 금이었구나. 하지만 그 금을 주워 담기에는 2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길었고 고개를 돌려버린 자신의 죄가 너무 무거웠지요. 그해 겨울 오룡방 본점의 안채에서는 따뜻한 온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넓은 대청에 밥상이 차려져 있었으니 마흥석이 상좌에 앉고 그 옆에 준혁과 채영이 나란히 앉았으며 맞은편에 세 아들이 앉아 있었지요. 밥상에는 대구 장터에서 구한 가장 좋은 반찬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구운 조기, 나물 5가지, 잡채, 그리고 채영이 직접 끓인 쇠고기 국이 김을 피워 올리고 있었지요. 마흥석이 숟가락을 들며 웃었습니다. 오늘 국이 유난히 맛있구나. 채영이 빙긋이 웃었지요.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물을 넉넉히 넣어 싸웁니다. 세 아들이 밥을 먹으며 오늘 있었던 장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인이가 한양지점에서 보내온 보고를 전했고 정희가 이번 달 수입을 계산하여 알려주었으며 정례가 부산에서 새로 열린 거래처 이야기를 풀어놓았지요. 마흥석이 손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고 준혁은 말없이 밥을 먹으며 간간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채영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20년 전 폐가에서 새 아이를 안고 떨던 그 밤을 생각하면 꿈만 같은 풍경이었지요. 따뜻한 온돌방에 가득 차린 밥상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었으니 이것이 행복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밥상을 물리고 난 뒤
마흥석이 세 손자를 무릎 앞에 앉혔습니다. 73의 노인이 등잔불 아래에서 손자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얘들아, 오늘 할아비가 한 가지만 일러두마. 세 형제가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마흥석의 눈빛이 깊었지요. 이 세상에는 악한 자의 잔치가 오래가는 법이 없느니라. 무당 모녀가 종갓집을 삼키고 호의호식했으나 결국 야반도주하여 떠돌이가 되었고 너희를 내쫓은 시어머니와 그 아들은 장터에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다. 마흥석이 채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반대로 너희 어머니는 폐가에서 맨발로 시작하여 오늘 이 자리에 이르렀느니라. 하늘은 악한 자를 벌하고 선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법이니 너희는 평생을 두고 이것을 잊지 마라. 세 아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사옵니다, 할아버지. 마흥석이 환하게 웃었습니다.